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히자 곧바로 항의에 나선 것인데, 바다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 내부엔 폭발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가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핵연료는 고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바로 식혀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결국 일본은 남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100톤 이상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인 냉각수는 각종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다. 원자로 내부에 흘러드는 지하수와 빗물까지 더하면 하루에만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핵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인 오염수의 양이 2022년 5월 기준 약 130만 톤. 이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양이 갈수록 막대하게 늘어나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폐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처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곳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저 터널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내년도 6월 이후에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중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도 2011년 11월부터 방사능 오염수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 그리고 2018년 8월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해양 방류, 오염수를 모두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버리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물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는 수소 방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지하 매설, 지하 2,500m 이하의 깊은 땅 속에 오염수를 직접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식이다. 이 방법들 중 최종적으로 논의된 2가지 방법이 바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었는데, 결국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 대기 방출의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데다 해양 방류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바닷물을 통해 희석시킬 수 있고 오염수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 감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정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결국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연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13m 지점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9개월. 빠르면 2023년 초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측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한 차례 정화한 후 물에 희석시켜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日々発生する汚染水については、セシウム吸着装置、またALPS という、トリチウム以外の各種をおおむね除去できる装置を使ってですが処理して、その処理した水については、タンクで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構内に保管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またそして地下水、雨水が入らないようにですが、特に地下水については地下に氷の壁を作ったり、また地下水を建物に近づく手前で汲み上げたりすることによりまして、地下水が建物に入ることを防ぐ対策。 방사능이란 어떤 물질 속의 불안정한 핵의 붕괴로 인해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 얘기하고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띄었다. 그걸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사선은 이제 거기서 나온 방사선을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내면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 우리 몸이 피폭되는 건 방사능을 피폭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방사선의 피폭이 되는 것이죠. 이 방사능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보통 밀리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리시버트가 보통 한 우리 사람이 이제 죽는 정도가 되려 그러면 한 5,000 밀리시버트 정도가 돼야 사람이 반치사량이라서 절반이 죽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아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암 발병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00 밀리시버트입니다. 방사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흙이나 암석 등 지구의 모든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자연 방사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나 전자제품 그리고 X선 촬영기 등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인공 방사선인데 두 가지 모두 5,000 밀리시버트 이상의 농도로 높아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 방사선의 경우 그 수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인공 방사선의 경우 일정 농도 이상 생명체에 직접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 DNA 세포를 파괴하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만 약 60여 가지. 그 중에서도 트리튬, 즉 삼중수소와 스토론튬 90, 요오두 129, 세슘 137, 탄소 14 등 고위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중에서도 요오두 129는 반감기, 즉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500만 년이고 세슘과 스토론튬은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의 배수에선 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트리튬, 즉 삼중수소와 탄소 14의 경우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능 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도 알프스만으로는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모두 똑같이 방출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정한 후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다. 각 나라의 삼중수소의 배출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이 리터당 37,100베크렐, 일본이 6만,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인데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200조 베크렐, 미국은 1,720조 베크렐 상당의 삼중수소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전엔 연간 370조 베크렐 수준이었는데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자체를 대폭 줄이면서 110조 베크렐로 낮춘 상태이고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에는 860조 베크렐 상당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1,500 베크렐까지 희석해 매년 22조 베크렐을 수십 년에 걸쳐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의 주장대로 삼중수소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농도보다 낮게 희석시켜 방류하는 것이라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를 통해 정화할 거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쉽게 믿을 수 없다. 지난 2019년 도쿄전력이 정화 작업을 마쳤다는 방사능 처리수의 7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것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알프스 필터의 문제라고 해명하며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인 2021년 9월 알프스 필터 25곳 중 24곳이 파손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손을 확인했는데 며칠 후 추가 조사에서 5곳의 알프스 필터 파손 부위를 새롭게 발견했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에 배기 필터 5곳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피해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한 예로 도쿄전력과 스쿠바대 조사팀이 조사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수 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바다 전체 오염도를 일정하게 평가한 게 아니라 특정 폐수로 주변 수질만 검사해서 지표에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결국 폐수로가 아닌 곳에서 오염수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고 후 9년이 넘은 2020년 8월에야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탄소 14가 오염수에 잔류한다고 시인하기도 했는데 결국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를 신뢰하기 힘들다. この事実が積極的に公表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は、福島県民はもとより国民全体の期待を裏切るものである。二次処理をすれば下げられるのかどうかという検証がまだ行われていません。検討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がたくさんありま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를 찾았다. 2019년 후쿠시마에서 한 달간 머물며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장마리 캠페이너.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그리고 그곳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한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한 풍광이에요. 후쿠시마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70% 이상이 그 농산물로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갈 만큼 지역의 어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출입을 못하는 곳이고 만약에 저희처럼 방호복이나 방호 장비를 갖지 않고 현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곳 말고 지옥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운의 섬이란 뜻의 후쿠시마는 이제 더 이상 행운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피폭의 위험을 피해 모두가 떠나야 했던 재앙의 땅이 된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25km 떨어진 나미에 지역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을 곳곳에 폐허가 자리에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화 곤란 구역으로 남아있다. 초르노빌처럼 돔을 씌웠다든지 일반 환경과 분리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숲에 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그 기후 영향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숲은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데 후쿠시마는 70% 이상이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비가 내리면 그 높이에 있던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들이 비를 타고 다시 민가로 내려와요. 그러면 제염 작업을 한 민가도 다시 재오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오면 그 세슘이나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처럼 무거워서 스스로는 이동 방법을 찾지 못하지만 미세 입자들과 같이 흡착을 해서 옮겨 다니거든요. 그걸 호흡했을 경우에는 내부 피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 오염수 방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 장마리 캠페인어는 원전 부지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오염수는 앞으로도 길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해서 2050년 정도까지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 그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에요. 부지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 폐기물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자로는 차치하고 주변에 있는 자갈이나 풀잎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양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꺼내서 보관할 장소가 일본 영토 내에 없어요. 폐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원전이 문 닫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00년 뒤에 폐로가 된다고 하면 그 100년 동안 그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바다가 그렇게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을 땐 어떤 방식으로든 생태계에 방사성 물질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들은 길게는 수만 년까지 방사능을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주변 해역은 물론 한국의 수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전 세계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오염수를 최대한 오래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지난 1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특히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왔다. 漁業者の理解なしには絶対に海に流さないって、こ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書き上げしてて、これを発揮するってことは一国の総理大臣がやるべきことでないでした。 중국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 역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타이완, 그리고 오세아니아 16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 제도 포럼 등은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중국, 러시아인데 러시아, 중국, 대만은 각각 다 반대 입장이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태평양에는 남태평양 국가들, 섬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소를 하기 어려워서 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